7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국민의당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석대성 기자가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을 나타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혹스럽다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끝까지 혐의 부인하셨는데 영장 청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증거 조작과 나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의 실질적인 주범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비례대표로 가는 징검다리인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사실상 조작을 지시했던 겁니다. 나아가 국민의당에서 조작된 자료로 기자회견을 한 이튿날 이유미 씨가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하게 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법원에선 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꾸며 이유미 씨와 허위 통화를 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와 강도를 결정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돈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계륜, 신학용 두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그 전 학교 이름에 들어가 있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생활 능력이 없어서 언니네 집에 얹혀 살던 지적장애 여성이 형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아들을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발로 차 숨지게 한 그야말로 기막히고도 기구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이철규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생후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어 언니 집에 얹혀 살던 한 씨는 19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자신보다 26살이나 나이가 많은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한 씨의 언니는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고 한 씨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의 아이를 함께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쌓여갔고 사단은 지난해 3월 터졌습니다. 3살 난 아들을 자신이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겁니다. 몸무게 13.5kg이던 아들은 장갑막 절단과 복강출혈 등으로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숨진 아이는 한 씨의 아들로 밝혀지는 등 한 씨의 기구한 사연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씨는 아이가 형부를 닮아가서 미웠다며 죽을 의도는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심은 한 씨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오던 기형적인 상황에서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은 살인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형량입니다. 2심도 한 씨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오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면 한 씨를 성폭행한 형부 A씨에 대해선 한 씨의 2배가 넘는 징역 8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과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점, 한 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기구하고 기구한 개인적 사연과 살인에 대한 단죄라는 법의 대원칙 사이 법원의 고심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오늘 이 씨가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445억 원 중 120억 원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 햄버거병의 원인 대장균인 O157의 잠복기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엔 맥도날드 전현직 직원들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문제가 된 매장 햄버거 체크리스트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맥도날드 주장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오기도 했다는 전현직 맥도날드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또 문제의 패티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HUS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해명과 이에 대한 반발과 불신, 검증되지 않은 혹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장, 이런 것들이 서로 악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햄버거 자체에 대한 공포와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택 4살 여자아이 햄버거병 고소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햄버거를 먹어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가 HUS 원인이라는 주장. 부모 입장에서야 아이가 콩팥이 망가져 평생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지만 너무 나간 것은 아닌가, 이른바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정확한 정보나 판단 근거도 없이 맥도날드가 죽일 회사다, 햄버거 먹으면 큰일 난다 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부하 뇌동하는 것은 아닌가. 반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햄버거를 잘못 먹고 HUS 집단 발병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됐는데, 그래서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불린 지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유독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만 단 한 건의 HUS 발병 사례도 보고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위생과 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혹시 그동안 원인 모르고 지나갔던 HUS 발병 사례가 실은 햄버거 때문이었는데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런저런 분야에 두루 쓰이는 검은 백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존 통념을 밑둥에서부터 뿌리채 무너뜨리는 어떤 발견이나 사건을 지칭합니다. 평택 4살 여자아이의 햄버거병 고소. 한국 햄버거 업계를 뿌리채 뒤흔들 검은 백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햄버거는 죄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해명도, 먹으면 끝장난다는 포비아 수준의 깊이와 매도도, 기왕 수십 년 먹어온 것 좀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게 뭔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 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재판에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한마디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형사사건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는 도입되어 있는데 민사 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예, 경제력 등을 이유로 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아보자. 네.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이라도 받아보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 없는 돈이 어디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뭐 선임을 하라는 건지 대안이 있나요? 네, 그래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네. 이른바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형사 사건의 국선 변호인처럼 네. 민사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네. 국가가 민사 국선 대리인을 붙여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나 민사 국선 대리인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전에도 몇 번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네.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수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건도 많은데 그런 민사 국선 대리인을 맡을 변호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네.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네. 변호사 수 2만 명 시대 로스쿨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네. 이제는 시도해봐도 될 만한 분위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서 변호사를 그렇게 큰 높은 보수 없이도 쉽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국선제도를 도입하면 국민한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올해 대한변협의 이른바 버킷리스트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라도 네.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네. 민사국선 대리인을 두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굳이 필수 변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미국을 제외하면 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이거 뭐 소송 만능주의를 부추겨서 국가 돈으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서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처럼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김군 사고 이후 서울 지하철의 비리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전동차 제작업체에 특혜를 주고 조카 취업을 청탁한 서울교통공사 간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처장 조모 씨가 2015년 3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과정에서 2,100억 원 규모의 제작 수주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고 조카 취업까지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지난 2015년 진행된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추가 선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 사업 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 세 자녀가 총 29억 8,582만 6천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0일까지 대학생 72명을 대상으로 학예 인턴십 프로그램을 엽니다. 이번 인턴십은 국내는 물론 외국 소재 대학 학생들도 참가해 재판 절차와 법원 업무 등에 대한 강의 수강 및 시설 견학, 민형사 법정 방청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 사업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벽 통일의 문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물로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프라자에 60m 길이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7월 1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